2022년 9월 14일 서울 도심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언론 보도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서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를 3년이나 스토킹하고 작년 10월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하자 350개 이상의 협박 문자로 스토킹과 합의 강요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올해 1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하자 1심 선고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스토킹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대표적인 젠더폭력 기반 범죄로서 상당수가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합의 협박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이나 직업을 가지고 과도하게 구속 또는 양형 판단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채용 이전에 이미 음란물 유포 전과 이범이었으나 공사나 지자체나 공기업 입사 결격 사유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 등 언론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공론화됐습니다. 워낙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참사, 언론은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공론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더 필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언론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스토킹 범죄입니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기준으로 신당역 살인을 언급한 보도는 총 1,592건, 이 중 81%인 1,291건이 스토킹을 언급했습니다. 이외로는 보복살인도 445건, 28%로 적지 않았습니다. 보복살인의 경우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한에 따른 범죄라는 언급도 85건, 5%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신고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서 살인을 저질렀고 해당 법률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보복이나 원한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끝에 벌어진 살인이고 신고와 고소도 스토킹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사건의 본질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가해자의 범죄 경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보복이나 원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뭔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9월 15일자 보도, 가해자가 보복이라니 커뮤니티 장악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SNS의 반응을 모아 받아 쓰면서 묻지마 살인이어도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보복 살해라니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할 말을 잊게 하는 쓰레기다 와 같은 보복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정적 분노를 유난히 부각했습니다. 심지어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만 따로 인용 보도를 하면서 남성 커뮤니티에서도 스토커를 자유롭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당했다면 판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남성 커뮤니티도 인정을 해야 그것을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편을 가르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입니다. 부적절한 보도는 사건 초기 언론에서 벌어진 단독 보도 경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언론은 일일이 시간차로 단독을 따라서 보도하면서 남의 비극으로 단독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고를 친 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조선일보가 단독이라며 보도한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 역무원 피살, 스토킹하던 전 동료 범행이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단독의 주요한 내용은 가해자가 동료 역무원이라는 것인데, 이 기사는 불필요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악용한 불법 촬영물의 내용을 일부 인용했고요. 여기다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미 스토킹 끝에 살인이라는 사건의 주요 뼈대는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연인 관계를 굳이 언급한 겁니다. 연인 관계를 언급하면 사건을 마치 치정에 따른 살인으로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전형적인 2차 가해성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유족이 직접 항의하면서 다음날 수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이 사건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으로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이 사건의 원인이자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한 것은 자연스럽게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관련 법 제도입니다. 총 1,592건의 보도 중 249건, 16%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고,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한 요소로 꼽히는 구속영장 기각도 312건, 20%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친고죄의 한계나 피해자 보호 및 보복 가능성 대신 가해자의 주거, 직업, 반성 여부를 구속과 양형에 반영하는 법적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짚은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경찰이 보복살인 조항을 적용한 이유가 된 범행 과정을 그대로 열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친고죄 언급이 1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도 법적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짚은 보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스토킹 범죄에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스토킹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젠더 폭력, 구조적 성폭력 등 구조적 원인이 핵심인데요. 언론은 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총 1,592건의 보도 중 구조적 요소의 언급은 42건에 그쳤고요. 이 중 구조적 성폭력은 2건, 구조적 성차별은 9건에 불과합니다. 42건 중에서 절반가량이 구조적 성폭력을 지적한 시민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구조적 성폭력 여부를 두고 벌어진 여야의 정쟁을 인용하는 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언론이 직접 구조적 문제를 파고든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9월 17일자 보도, 예견된 신당역 참변, 지하철 야간 근무자 2명뿐인 곳이 과반이라는 보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전철역을 전수조사해서 56%의 전철역에서 야간 근무 역무원이 2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1명만이 출동 가능해서 범죄에 취약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성착취물 소지 유포 개시,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사건의 1-20 판결문 275건을 분석하여 징역, 금고 등 실형이 7.3%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시험 낙방과 유망학과 재학 중 반성의 기미 등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양형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를 유도하여 빠른 법률 개정을 이끌었고 정치권의 논의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진 보도 중에서 선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묘사가 있었고 사건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보도보다는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경찰 수사 결과에만 매달리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룬 보도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매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 앞에 일절 부적절한 묘사나 용어를 쓰는 보도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스토킹 범죄 보도에 있어서 구조적 성폭력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을 다룬 보도가 더 지배적 보도 양상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